한 시골 마을에 있는 허름한 주택에 엄마와 세 자매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창문 유리는 깨져 있고 벽면 곳곳에 부서진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세 자매 중 한 명의 배가 유독 불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 악마의 손길입니다. 예, 2014년 사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양 변호사님, 한 목사님의 신고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가난한 가정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어느 집을 갔더니 집이 뭐 유리창이 깨지고 난방도 안 되고 거기에 모녀가 어머니하고 세 딸이 살고 있는데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동상에 걸리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 모녀가 무려 40억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게다가 그 세 딸 중에 막내딸 24살이었는데 당시에 임신 중이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적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거 성폭행 같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40억 원대 땅을 가진 모녀가 난방조차 되지 않는 저런 집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자, 그런데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딸은 임신 중이다. 어떤 일입니까? 네, 2014년 6월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이 이웃 주민이었던 75살 남성 또 50살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인 이 두 사람, 자매의 아버지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요. 자매들이 평소에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이 넘게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했던 겁니다. 동네를 구경시켜주겠다, 과자 사줄게 이런 말로 유인을 한 뒤에 인근 축사나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이 가장은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이게 사실은 사건이 시작된 게 2년 전인데요. 아버지 50대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때 이제 일이 발생했는데 아버지가 있을 때만 해도 이 강릉 양양에서 한 200마리 소를 키우면서 여유롭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재산 관리를 못했던 것 같고요. 무죄가 또 있어요. 친어머니도 지적장애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딸을 정확하게 보호를 못했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애가 첫째하고 막내딸인데 이웃에서 이 자매들이 삼촌에 부르는 70대, 50대가 성폭행을 했었고요. 심지어는 이 자매들의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엄마도 지적장애, 그리고 첫째, 막내도 지적장애, 중증장애. 자, 자매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자들의 접근이 시작됐던 겁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인근 주민들이 이 가족의 장애 정도를 알고서는 고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상습적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장애가 있는 일가족입니다. 자, 2014년 당시 발표 내용입니다. 자, 팀장님, 그 재산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친어머니하고 자매들에게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40억 강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사망 보험금하고 형사 합의금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지적장애 있는 어머니하고 또 세자매 장애 연금조차도 지급되지 않았고 또 이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남아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지급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이걸 보고 이상하다 뭐 다른 범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사를 했는데 계좌 추적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하고 형사 그 보상금을 행방을 쫓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아버지의 이 사망 보험금 범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살던 큰아버지와 사촌오빠. 같은 동네에 살던 60대 큰아버지 또 40대 사촌오빠가 그동안 숨진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동생의 사망보험금과 형사합의금 9천만 원을 챙겼고요. 심지어 동생이 사망하기 전부터 동생 명의로 된 40억 원대 땅을 담보로 10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출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건물까지 구매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큰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내 땅 담보대출이 초과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들의 장애연금까지 이들이 가로챘습니다. 자, 이웃은 성적 유린을 가했고 이 친척이란 자들은 재산을 노렸습니다. 이 자매들의 큰 아버지는 동생이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데요. 관련해서 당시 동네 주민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 한 2, 3만 평 됐는데 그 정도면 이 농촌에서 2, 3만 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축산업도 또 크게 했고 동네에서는 뭐 아마 다섯손가락 안에 그 정도는 아마 갚으라고 보면 되죠. 부잣집이라도 본인이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아마 졸업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문맹자라고 하시면 작년 여름철에 임신이 된 거예요. 애가 임신시킨 장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알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돈은 돈대로 다 뺏어가고 무방비로 또 방치를 해놓은 게 원치 않은 임신했던 막내딸 결국 출산까지 했고요. 그 과정에서 기가 막혔던 게 장애연금을 다 가로챘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애연금으로 등급으로 등록도 못하게 했던 겁니다. 막내딸뿐만 아니라 첫째 딸 그리고 친어머니도 장애 등급을 아예 못 받아서 어떤 지원도 못 받았고 40억대 땅이 있었잖아요.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에 이제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해줬고 생계비 지원도 하고 영구 임대주택 입주도 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던 겁니다. 임신가 시켰죠.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고요. 70대 가해자도 역시 성폭행을 했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이 피해자들을 수혜 가늠하고 임신가 시켰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1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이 지금 큰아버지하고 사촌 오빠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렇다면 그 임신을 시켰다는 그자가 징역 10년이 제일 많은데 그렇다면 다 지금 출소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겠네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출소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이니까 2024년 정도면 출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요. 양 변호사님, 진짜 이런 사건 전화해 드릴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또 출소했어요. 네? 게다가 지금 돈 빼돌린 사람들에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전히 지적장애 여성들 같은 경우 성폭행을 한 사람이 이웃이나 친지일 확률이 거의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책이 정말 아직도 없네요. 예.